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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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보험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윤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 청구의 진심인 이성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심인 남자 보험 전문가 김지웅입니다.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획궁의 장석현입니다. 네, 오늘 보험 불만 제로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 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뇌와 심혈관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윤혜정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심장 내혈관 질환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암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만 혈관성 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되게 무감각하시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내 심혈관 보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시고요. 심혈관 내혈관 질환도 암만큼이나 정말 위험성이 높은 질병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체감상 암에 대한 지식이나 암 보험의 중요성은 크게 생각하는 반면에 2대 질병이라고 하는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을 잘 느끼고 계시지 못하십니다. 암 못지않게 중요한 질병이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심내혈관 질환을 암을 포함한 3대 질병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며 뇌혈관, 심혈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앵커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심뇌혈관 질환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사망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질병이란 얘기를 들어서 아무래도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앵커님 혹시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시나요? 1위는 아무래도 아직 암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 3위는 순서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1위는 암으로 알고 있는데 2, 3위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네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꾸준히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순위권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혈관성 질환으로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뇌심 진단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심내혈관 치료비라 하면 크게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치료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서울대 병원 기준 뇌혈관 질환 수술 방법과 치료 비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뇌동맥류부터 쉽게 설명드리자면 혈관이 부풀었을 때 그 부푼 혈관을 메워주는 코일 색전술, 부푼 부위를 클립으로 막아 혈액의 우회를 도와주는 클립 결찰술, 그 밖에 혈전 제거술 등이 있는데 이 수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비용만의 금액이며 통합적으로 본다면 더 큰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막힌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텐데요. 다시 막히게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보셔야 합니다.
앵커님 수술한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죠? 일단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입원을 하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게 이 순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 입원 일수 역시 최소 2개월, 길게는 4, 5개월까지 입원 일수가 길어서 입원비와 간병비에도 큰 지출이 있습니다. 또한 혈관성 질환의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장애를 남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활치료비, 소득활동의 부재로 인한 가정의 가계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관성 질환은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는 이상 한 번 질환을 겪은 환자가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망원이 2순위, 3순위에 높이는 질병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비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수술비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에 입원비와 간병비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다른 이유에는 어떤 게 있는지 마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뇌를 단면으로 보았을 때 각 부분이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보여주는데요. 신체 활동 혹은 언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에 손상이 이루어진다면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 더더욱 뇌혈관성 질환의 무서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손상된 뇌 부위에 따라 운동이나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깁니다. 저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 주변에도 뇌혈관 질환 후유장애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이 후유장애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무서운 이유가 일단 운동기능 상실, 마비 혹은 언어적인 장애를 가졌을 때 정신적, 심리적인 좌절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울증 등 후발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내 가족이 후유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에 따른 간병 비용, 재활 치료 비용, 소득 활동의 불가능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역시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주제인 왜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가, 왜 강조를 하는가, 이유는 바로 사망률이 높다, 치료비가 비싸다,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시청자분들에게 중요성이 전달되었으리라 봅니다. 네, 이렇게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내용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심뇌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에 앞서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의학적 용어, 어려운 병명 다 빼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 담보는 크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뇌혈관 내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중간에 막혀서 부풀어 오르는 질병을 뇌동맥류라고 하고 보험 범위로 봤을 때 뇌혈관 담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돼서 점점 쌓이다가 막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게 뇌졸중, 뇌경색입니다. 이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이해가 되셨나요? 자료에 보시게 되면 가장 좁은 범위부터 뇌출혈 담보, 뇌출혈만 보장을 해준다는 뜻이고 뇌졸중 담보는 뇌출혈 담보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뇌출혈 단어 자체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즉 터지지 않은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조 증상 다 건너뛰고 출혈이 와도 어차피 이 뇌졸중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뇌출혈 담보, 뇌졸중 담보를 포함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병을 보장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 이유는 사망률이 높다, 치료비가 비싸다,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다. 두 번째, 혈관성 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뇌로 가면 뇌혈관이고 심장으로 가면 심혈관 질환이다. 또한 여기서 짚어드린 부분은 이 핏줄을 갈아 끼우지 못하는 이상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 번 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은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마지막 세 번째,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앞서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좁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보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고 계신지 검토를 반드시 해보셔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실손보험과 암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성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실손 보험의 배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배신이라기보다는 실손 보험의 한계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죠. 실손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비보험이라기도 하고 실손의료비라기도 합니다. 다 같은 뜻인데요. 이 실비보험이 없으면 주변인들로부터 너무 보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사기도 합니다. 사실 보험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비재일 수 있으나 실비보험은 다들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해도 한 소리를 듣기 마련인데 반대로 가입된 보험이 없다, 심지어 실비보험이 없다고 하면 역시나 주변인들의 걱정을 사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 실손보험이 뭐길래 이렇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가볍게 짚어드리자면 실손이란 이름 그대로 실제 손해본 비용을 보장받는 것을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진단의 경우 중요 3대 질환인 암, 심장, 뇌질환에 대해 진단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인데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질병과 상해사고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내가 실제로 손해본 비용을 보장받음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아나운서님도 실손보험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좀 보험에 관심이 많기도 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실손보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그 어떤 보험보다 실손보험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효과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암을 예로 들자면 죽는 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병으로 인식되고 있고 드라마에서도 비춰듯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어느 순간부터 치매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만큼이나 그 무서운 암조차도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만성질환이라고 분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스인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더 완치율이 높은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비죠. 치료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원해주는 산정틀의 혜택이 있긴 하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고 조금 더 최신 측의 치료될 경우 비급여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에서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원시적이고 치료 효과는 낮지만
부작용이 큰 급여 해당과 과거의 치료법보다는 신의료기술로 개발되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의 커짐에 따라 산정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다 나은 효과를 원한다면 그 치료비만 있다면 덜 확실하면서도 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환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운서님도 치료비 걱정이 없다고 하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치료비 걱정이 없다면은 이렇게 확실하고 덜 고통스러운 치료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오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한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입원이 불필요한 통으로 치료하는 표적 치료를 받는 환자분께서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가입된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통원 한도가 25만 원이면 끝입니다. 그럼 매 진료 때마다 100만 원 중 일부인 25만 원을 통원 한도에 따라 보상받고 나머지 75만 원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10번만 병원에 봐도 75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20번을 가게 되면 1,5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놓이게 되는 거죠. 별도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부담으로 인해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빈번합니다. 현재 의료기술의 상황이 이렇다면 미래에는 어떨까요? 치료 효과가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신의료 기술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겠죠. 지금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입원도 덜 시켜주는 추세고 더 간단한 시술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미래에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손에서 입원 의료비가 대부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지만 항상 입원 의료비라만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의료기술의 발달에 통원 의료비의 한계는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실비만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안내 보자면 암이라는 질병을 예를 들었을 때 암 주요 치료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을 들어보셨나요? 네, 암 주요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요즘에는 암 진단비가 굉장히 비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 진단비 대안으로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간의 시청자님들이나 기존의 고객님들께 이런 보험이 출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보험이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가 어떤 특약이냐면 병원비로 1천만 원 이상 지출하면 그 1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지출하면 1천만 원을 더해 총 2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을 하고 최대 5년까지 보장을 해주니 최대 치료비 지급액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검사, 진단, 수술,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비 등 어떤 치료를 받던지 간에 사용된 총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심지어는 산정특례와 같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혜택 받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누적시켜주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맞추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산정특례 대상자는 급여 항목에 대해 5%만 자기 부담을 하죠. 9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지만 이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시켜 암 주요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중입자 치료 등 효과가 높은 치료들은 단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아직은 적용 대상인 암이 한정적이고 대기가 길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값비싼 치료로 인해 누구나 받을 수 없다는 진입장벽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특약을 잘 구성해 주신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던 치료비의 부담이 없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나운서님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일단 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는 어떤 치료를 받던지 간에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에 또 핫한 치료이기도 하죠. 중입자 치료에서도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업에 꽤나 오랜 시간 임하다 보니 암보험의 역사가 머릿속에 쭉 그려지는데요. 소비자의 위험을 여러 방면에서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보험들이 속속들이 출시되어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손보험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보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실 텐데요.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중 실손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병에 들어 병원 문턱을 넘어보니 대비되지 않은 의료비 지출이 너무 크다. 실손만 준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집 팔아 치료비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실손보험과 암주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암을 하나의 예시로 설명드렸지만 이와 같이 그저 진단비를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닌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치료 자금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의료기술의 발달로 더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치료법이 나오더라도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부디 시청자분들께서 슬기로운 보험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칭찬보험인 실손보험과 암주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좋은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우리 두 전문가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도 두 분께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게 될 이야기는 오늘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보험 중에 좋고 나쁘다는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내게 좋은 보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나운서 분께서는 좋은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고 계실까요? 일단 좀 보험료는 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보장 금액이랑 범위는 좀 넓은 보험이 좋은 보험 아닐까요? 맞습니다. 역시 방송을 많이 진행하셔서인지 그 기준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보험이란 나의 현 상황에 알맞는 보험인지에 따라 좋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보험은 그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청자님들께서 보험 상담을 받으시는데 이 보험은 나쁜 보험입니다. 잘못 가입하셨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해당 상담을 도와주시는 설계사분이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나 여러 관점으로 살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과거에 가입된 보험은 지금의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필요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애초에 내가 필요한 방향으로 알맞게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고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 뒤에 암에 걸린다와 같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면 이건 위험이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언할 수 없는 미래에서는 어떤 보험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보험이 좋고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고 조금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기존 시청자님들이나 그 소개 등을 통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는 편인데요. 주변인들이 상담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합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상품이 괜찮았음에도 해지된 경우도 많고 상담 내용을 여쭤보면 조금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소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공포 마케팅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에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 나쁜 보험이다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좋은 보험은 결국 어떤 보험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그 좋은 보험의 기준을 세 가지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을 이 기준에 따라 잘 살펴보시면 분명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납입보험료의 수준이 적당하냐인데요. 한간에는 월 수입의 10%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험이란 그 일률적인 상담이 불가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력에 따라 더 많은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해에 노출되는 위험이 큰 직업인 만큼 상해 관련된 보험을 더 많이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현금 흐름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해주고 납입 여력을 파악을 해주는 것이 전문가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도 결국은 사람 욕심인 것이 이게 추가하다 보면 끝이 없고 높은 보험료를 설정해서 그 유지하다 보면 잘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정상의 아쉬운 선택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보험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지할 수 있어야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부담되는 보험료 수준의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만 손해보는 격일 뿐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수 있으니까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좋은 보험일 거잖아요. 납입 보험료의 수준은 유지 가능성을 점치게 될 테니 좋은 보험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아나운서님께서는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정한 선인가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납입 유지를 굉장히 잘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납입 보험료 자체도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첫 번째 기준에 있어서는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유지를 잘해 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준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두 번째 기준은 균형 잡힌 보장 내용인가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병보험에 대한 필요는 많이 체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입된 내용을 보면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은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만 필요한 방향에 조금은 어긋나더라도 그 기본적인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것들은 준비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질병과 상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상해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는 제가 상담했던 시청자분의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비를 준비를 해 두셨거든요. 하지만 이 뇌출혈 진단비가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르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상해로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못하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까지 따져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 설계사님이 잘 살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 시청자분께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를 욕실 문턱에 부딪히셨거든요. 그래서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단비는커녕 수술비만 200만 원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상해 수술비를 받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와 같이 질병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상해는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은 질병과 상해 보장의 밸런스지만 주요 질환 진단비 등의 밸런스 혹은 실비 보험과 기타 보장성 보험의 밸런스 등 모든 부분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준에 입각해서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보장 내용이 좀 골고루 있느냐가 두 번째 기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실비도 갖춰져 있고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상해에 대해서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이 좋은 보험의 두 번째 조건에도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세 번째 기준입니다. 담당 설계사의 역량이 될 텐데요. 제가 보험 대리점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담당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없겠다 싶은 난해한 상황에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의 역량을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 설계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전문가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험이 많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를 만나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좋은 보험이라는 기준을 잘 안내해 줄 것이고 내게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한 과정이 될 겁니다. 저희의 역할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좋은 상품을 잘 가입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역할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별거 없다, 뭐 누구나 설계할 수 있다와 같이 만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 만큼의 혜택만을 볼 것이고 내가 전문가를 찾아 그들의 경험과 가이드에 기댄다면 그만큼 양질의 설계나 관리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즐겨 하는 말은 이 가정에서 가입된 증권 중에 내 이름 석자가 없는 보험은 잘못된 보험이다 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사명감 있는 좋은 설계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이런 좋은 인연이 있으시길 염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두고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드렸는데 사실 꽤나 추상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네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수술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살면서 수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맹장 수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벌써 하셨네요. 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맹장을 떼셨네요. 저도 작년 11월 달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저는 쓸개를 뗐습니다. 네,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담석이 생겨가지고 담낭을 떼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그 흔히들 얘기하는 이게 줏대 없는 사람을 일컬어 얘기하는 쓸개 빠진 놈이라고 네.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쓸개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병원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실손해서 병원비는 돌려받으니까 한 240만 원 돌려받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 또 한 300만 원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보통 실손보험만 돌려받고 끝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수술비 보험을 잘 갖춰 놓으면 병원비 외적으로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고 수술을 많이 하라가 아니라 이 수술을 통해서 잃게 되는 또 손실 비용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함으로써 한 일주일 정도는 정확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실되는 비용들을 이렇게 수술비 보험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수술했을 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이 참 듣다가 보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보험인 것 같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술비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수술비 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수술의 정의입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이 정의하는 수술이 어떤 건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5년 동안의 치료력을 고지를 하죠. 입원했거나 수술했거나 그중에 이제 수술에 해당되는 부분 요것을 고지할 때 내가 5년 동안에 어떤 칼만 조금 됐더라도 무조건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하는 수술이랑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하는 수술은 모든 수술을 다 일컬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귀를 제거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칼에 조금 비어서 이 봉합 수술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지를 하셔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이 수술의 정의는 약관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분을 절단하거나 절제했을 때 이 받을 수 있는 게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보험 가입할 때 수술의 정의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수술의 정의 이거를 범위로 생각해 보면 가입하고 나서 주는 게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입하고 나서 수술의 정의에서는 흡인이나 천자라고 하죠. 주사기로 이렇게 뭔가를 빼내는 수술 그리고 시술 이런 것들은 수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술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으로 다시 넘어가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종류만 해도 정말 몇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이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험사에 나와 있는 수술비 특약들을 전부 하나하나 얘기하면 특약들 이름만 얘기하는데도 한 시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술비 2개만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종수술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엔대 수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1종에서 5종으로 분류가 돼 있거나 최근에는 1종에서 7종, 뭐 1종에서 9종까지도 분류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수술들을 이렇게 종으로 분류를 해서 수술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가 종수술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119대 수술비, 122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질병에 대한 가지수를 좀 분류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코드에 따라서 이 가지수에 해당하는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장단점을 제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하는 수술, 뭐 성형 수술이나 이런 특징적인 수술들 빼고는 대부분이 1에서 5종 혹은 1에서 7종 이 종 안에 다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뭐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종수술비에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단점은 뭐냐면 이 종수술비는 1종 수술은 가장 간단한 수술, 그다음에 4종, 5종으로 갈수록 이제 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4종, 5종 수술이 보통은 관열 수술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이 피를 보는 수술을 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 절제를 하거나 개복을 하거나 뭐 머리를 이렇게 개흉을 하거나 뭐 이런 그 개두를 하거나 이런 수술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절제를 하거나 이런 수술보다는 구멍 내서 복강경 수술을 하거나 이런 수술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수술비에서 사실 신의료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런 절제를 하지 않고 절단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수술에서는 보통 3종 수술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종 수술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수술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뭐 물론 4종, 5종 수술을 할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3종 이하의 수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액이 조금 적을 수 있다. 그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우리가 뇌혈관 질환 수술을 하거나 심장혈관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
심장 진단비도 넣어놓고 뇌 심장 수술비도 넣어놓고 하는데 이 엔대 수술비를 알차게 준비를 하시면 여기서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을 하게 될 때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씩 보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 게 또 엔대 수술비거든요. 그래서 엔대 수술비는 이 종수술비보다 보장 범위는 조금 협소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수술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어떤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네. 제가 또 이 그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의 그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종수술비가 처음에는 생명보험사만 갖고 있던 특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05년에서 2006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생명보험사에서 1에서 3종 특약으로 해서 이 수술비를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런 종수술비를 포함하지 않았고 이 엔대 수술비를 갖고 있었는데 가지수가 제가 122대, 119대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16대 수술비, 34대 수술비 이렇게 몇 가지 가지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지수가 적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생명보험사에서 종수술비를 예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1~3종 수술비라서 뭐 이 보험금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어요. 보통은 뭐 2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 예전에 생명보험사의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34대 혹은 16대 이런 가지수가 작은 엔대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수술비 보험에 대한 카운셀링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둘 중 하나만 꼭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령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네. 형태거든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엔대 수술비와 종수술비의 이 장단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의 정답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의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수술을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넓은 이 종수술비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견해고요. 네.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둘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해 놓으시면 뭐 이런 그 수술비 특약 종수술비도 마찬가지고 엔대 수술비도 마찬가지고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수술할 일 살면서 저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담낭에 담석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더 많은 수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약을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김중 전문가님께서 적정한 보험료의 수준을 말씀하긴 하셨지만 네.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수준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준비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한 40세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다 준비한다라고 해도 이 보험료, 그러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꼭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을지 이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라 네. 답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 중 어느 하나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하나만 뽑아야 한다면 전문가님 견해로서는 이제 종수술비가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두 개 다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험에서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이 실손보험이 있으면 수술비 보험이 굳이 필요 없다는 말도 많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300만 원을 내고 담낭을 제거를 했는데 실손보험에서는 240만 원을 지급받거든요. 그럼 70만 원, 6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사비로 온전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을 못하면서 오는 이 손실 상실액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손만 가지고 내가 수술했을 때 보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놓칠 수 있는 기회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손만 갖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손만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술비 보험이 꼭 함께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수술비 보험의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잘 몰라서 못 받는 수술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대장 용종이나 위용종 제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내 몸에 용종이 생긴 것 같아. 그러고 가서 이제 절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보통 건강검진하는 도중에 이제 용종이 발견돼서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보통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발견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내시경 이게 수면에서 잠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수술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시경이 끝나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용종 한 두세 개 저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이걸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절제를 했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건강검진할 때 보장을 안 해주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검사 비용은 당연히 실손보험이나 어디에서도 보장되지는 않는 건 맞지만 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한 부분 대장 용종을 제거하거나 위용종을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술비나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나 수술하기서 꼭 받으셔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꼭 하세요. 그래서 종수술비랑 엔대 수술비가 잘 구성돼 갖춰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를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좀 욕심내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 용종 제거하는 데만 한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과하게 준비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구성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 용종 제거 간단한 이 건강검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수술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생명보험사의 1, 3종 수술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준을 한 2005년에서 2006년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조골 이식 수술은 임플란트를 심는 거랑 완전히 다른 수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임플란트 비용 따로 내고 그다음에 치조골 이식 수술 비용 따로 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나는 임플란트를 하고 치조골 이식 수술을 했는데 치아보험이 없으니까 뭐 받을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이런 생명보험사의 1, 3종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1, 3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용종에 있어서는 사실상 건강검진을 하면서 급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을 청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검진 하시면서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말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 있으실까요? 일단 그 수술비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이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긴 한데 실손보험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면?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만 생각하시고 이 수술비 보험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냈던 병원비랑 상관없이 내가 어떤 해당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보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경제적인 손실이 좀 컸을 때 이런 수술비 보험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은 좀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4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수술비 보험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혹은 보험 불만 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